1552년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배들 중 하나가 아프리카 남쪽 끝을 돌아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배에는 6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항해 도중 거대한 폭풍들이 배를 강타하면서 결국 남아프리카 해안에서 배를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존한 500명이 넘는 사람들은 수백 마일을 걸어 가장 가까운 정착지로 가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굶주림, 탈수와 싸워야 했고 무엇보다도 도중에 만난 사람들과의 갈등이 그들의 가장 큰 시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훨씬 더 끔찍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시청자주의가 필요합니다. 향신료 무역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중요한 무역로 중 하나로 그 기원은 신석기 시대 기원전 만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시점부터 1000년대에 이르기까지 아시아에서 풍부하게 생산된 향신료는 대부분 육로로 북아프리카까지 운반되었기 때문에 그 확산 범위가 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들어서면서 운송 방법이 급격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효율적인 항로가 개발되면서 향신료는 더 멀리 퍼지게 되었고 유럽에 도달하자마자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유럽인들은 계피, 카르다몬, 생강, 후추, 육두구, 너와 같은 향신료들이 음식에 주는 변화를 보고 감탄했고 한번 맛본 뒤로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당시 향신료 무역상들은 육로를 통해 페르시아만에서 홍해로 이동한 뒤 아라비아와 이집트를 거쳐 지중해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14세기 후반 몇몇 포르투갈 탐험가들이 아프리카를 돌아 인도로 가는 항로를 발견하면서 상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발견은 새로운 무역 시대를 열었지만 불행히도 폭력적이었습니다. 포르투갈은 향신료 무역에 뛰어들려 했지만 인도와 아라비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자원이나 불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포르투갈에게 큰 걸림돌이었지만 그들에게는 더 나은 무기와 함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르투갈은 무력을 사용해 향신료 무역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인도양을 지나던 다른 나라들의 배들은 화물을 효율적으로 운반하는 데 뛰어났지만 유럽인들은 해상 전투에 능숙했기 때문에 화물선은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포르투갈은 경쟁국의 배들을 제압하고 저항하는 인도와 동남아의 마을들을 포위하기 시작했습니다. 1503년까지 포르투갈은 아프리카 남단의 케이프 오브 굿 호프를 돌아 전쟁용 함선을 인도양으로 보냈습니다. 그 결과 심각한 오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포르투갈 왕 마누엘 1세는 향신료 무역에 대한 왕실 독점을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포르투갈은 향신료 무역을 지배하는 시대를 열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면서 포르투갈은 더욱 탐욕스러워졌고 한 번에 더 많은 향신료를 운반할 수 있는 더 큰 배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에서 흔히 그렇듯이 배에 탄 사람들은 날씨에 대해 경계할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특히 포르투갈로 돌아가는 항해가 몇 달씩 길어질수록 더욱 그랬습니다. 인도를 왕복하는 항로는 배들을 잠재적으로 위험한 날씨 조건의 한가운데로 몰아넣었습니다. 특히 희망봉 근처 지역은 겨울철 강한 바람과 거친 파도로 악명 높았습니다. 인도와 유럽 사이를 항해하는 선장들은 출발 시기를 신중하게 계획해야 했습니다. 5월부터 9월까지 이어지는 인도양의 몬순 계절에는 여름철 바람이 폭우를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희망봉이 직접적으로 몬순의 영향을 받지는 않지만 몬순과 희망봉의 예측할 수 없는 폭풍을 피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계획이 필수였습니다. 2달 후인 4월 13일 상주항해의 선원들은 포르투갈로 돌아가는 여정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 해안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러 이유로 배는 상당히 일정에 뒤처져 있었습니다. 무거운 화물에 더해 배는 아프리카로 향하는 도중에 거센 폭풍을 만났고 이로 인해 배는 심하게 손상되었으며 돛이 찢겨나갔습니다. 불행히도 배에 있던 돛은 그것이 전부였기 때문에 손상된 돛이 바람에 너덜너덜하게 날리는 상황에서도 그것으로 버텨야 했습니다. 마다가스카르 남서쪽에 위치한 나탈 해안을 따라 항해하던 중 마침내 배는 순풍을 만났지만 그 바람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여전히 건기 몬순 계절에 속했지만 우기와 가까운 시기였기 때문에 날씨는 경고도 없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배는
북동쪽에서 불어오는 맞바람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점은 희망봉에서 약 85마일 또는 130km 떨어진 지점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배를 제어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워졌고 마누엘과 장교들은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들은 맞바람을 뚫고 계속 나아가거나 아니면 코친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코친으로 돌아가면 이전 폭풍으로 손상된 돛을 수리할 수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면 건기 몬순이 돌아올 때까지 한 시즌을 온전히 기다려야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세 번째 선택을 했습니다. 바로 배를 돌려서 강한 맞바람을 순풍으로 바꾼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결정을 내렸든 이미 늦었습니다. 새롭고 더 강력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고 그 폭풍을 피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배는 동쪽과 서쪽에서 끊임없이 변하는 바람에 두들겨 맞았고 거친 파도는 배 위로 물을 쏟아부으며 침몰의 위협이 점점 더 현실화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배는 거대한 뇌우 한가운데로 들어갔고 조종은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배의 무게와 거의 파괴된 돛뿐만 아니라 이 배는 이러한 조건에서 몇 가지 불리한 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향신료 무역 초기에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는 선박의 안정성을 더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배는 무게중심이 더 낮게 설계되었으며 이는 상주항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이들 배는 갑판과 선수루가 낮았고 용골이라고 불리는 배의 중심 뼈대가 더 길었습니다. 이러한 설계 덕분에 배가 아무리 무겁게 실려 있어도 악천후에서도 통제하기 훨씬 쉬웠습니다. 반면 포르투갈은 더 많은 화물을 싣고 돌아올 수 있는 대형 선박을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상주항과 같은 포르투갈의 대형 배들은 다른 나라의 배들보다 더 길고 더 좁았습니다. 또한 이 배들은 대포를 많이 실었기 때문에 배의 위쪽에 더 많은 무게가 실렸고 그로 인해 배가 더욱 흔들리기 쉬웠습니다. 게다가 사방에서 덮쳐오는 거대한 파도는 이미 손상된 갤리온선에 더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배가 물을 너무 많이 들이자 마누엘은 선원들에게 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 일부 화물을 바다에 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버린 화물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고 배의 조종성에 거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 27일 동안 배와 승무원들은 연이은 폭풍에 시달렸고 상주항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폭풍 사이의 잠깐의 틈에 배의 손상 상태를 점검했는데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돛대, 탑돛, 주돛, 그리고 키는 모두 수리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사실 배를 조종하는 키가 좌우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핀틀 3개가 이미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마누엘은 이 소식이 퍼지면 선원들의 사기가 떨어질 것을 염려해 이를 비밀로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숨긴다 해도 배의 손상 상태는 누구나 알 수 있을 만큼 명백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폭풍이 잠잠해진 틈을 타 선원들은 가능한 수리를 시작했습니다. 찢어진 돛은 꿰매졌고 남아있는 자재를 사용해 새 돛대와 돛대 횡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심지어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키를 만들기 위한 시도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다음 폭풍이 불어오자마자 그들의 모든 노력은 바다에 의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6월 8일이 되자 배는 4월 이후 거의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했지만 다행히도 나탈 해안이 다시 눈앞에 나타날 만큼은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배는 거의 쓸모없게 되었고 날씨가 최악이 되는 시기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마누엘은 배를 조류에 맡겨 흘러가게 하여 수심양 60피트 또는 18m에 이를 때까지 기다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조류는 배를 점점 해안으로 가까이 끌고 갔고 마누엘은 몇몇 선원들에게 작은 구명보트에 올라 해안을 정찰하고 배를 안전하게 접안할 장소를 찾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처음 정찰을 시작했을 때 선원들이 발견한 것은 배를 산산조각 낼 수 있는 날카로운 암석과 거대한 바위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현재의 포트 에드워드 북쪽에서 한 곳의 빈터를 발견했습니다. 정찰을 마치고 돌아오자 마누엘과 항해사는 배를 그쪽 방향으로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심 약 42피트 또는 13m에 이르자 선장은 닻을 내리라고 명령했습니다. 배가 멈추자 더 많은 선원들이 해안으로 보내졌고
배를 육지와 묶기 위해 밧줄을 연결했습니다. 그 후 계획은 배에 탄 사람들을 안전하게 육지로 옮긴 후 배에서 꺼낼 수 있는 모든 보급품을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 해상 규칙에서는 선장이 손상되거나 침몰하는 배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내려야 하지만 상주항에서 가장 먼저 내린 사람들은 마누엘과 그의 아내, 아이들이었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뽑힌 20명의 선원들이 그들과 함께 내려갔습니다. 그들이 육지에서 자리를 잡자 구명 보트는 다시 배로 돌아가 다른 선원들과 승객들을 태우러 갔습니다. 구명 보트는 몇 번의 성공적인 왕복을 통해 사람들을 해안으로 옮겼지만 이 과정은 결코 빠르고 효율적이지 않았습니다. 배에 탄 소수의 사람들을 육지로 옮기는 데만 무려 3일이 걸렸습니다. 그러던 세 번째 날 3일째 세 번째 구명 보트가 배로 돌아와 또 다른 승객들을 태우려 할 때 여전히 배에 남아있던 항해사는 육지와 연결된 밧줄이 끊어졌음을 발견했습니다. 날카로운 해안 바위에 밧줄이 닿았기 때문으로 보였고 상주항은 이제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항해사는 다른 40명의 선원과 함께 구명보트에 뛰어올라 해안을 향해 전속력으로 노를 저었지만 해안에 접근하는 도중 바위에 부딪혔습니다. 구명보트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무사히 육지에 도착했지만 여전히 상주항에 남아있던 500명에게는 불행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육지와 연결된 밧줄이 끊어지자 닻은 더 이상 배를 고정할 수 없었고 거친 물살 속에서 배를 붙잡아 두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잠시 후 배는 바위에 부딪히며 거의 2개의 동일한 조각으로 갈라졌습니다. 이제 배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육지까지 수영을 시도하거나 배의 잔해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배는 다시 4조각으로 부서졌고 남아있던 모든 사람들과 화물은 바다로 떠밀려갔습니다. 가만히 머무는 것이 생존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지나가는 배를 발견하고 구조를 요청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7월이 다가오면서 서아프리카 해안을 따라 항해하는 배의 수는 극히 적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해안에서 보낸 거의 2주 동안 500명의 생존자들은 현지 주민들로부터 접근이나 방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들은 단 한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부 선원들이 언덕에서 소를 몰고 가는 것처럼 보이는 작은 무리의 현지인들을 발견했습니다. 해변에 있는 사람들을 본 현지인들은 멈춰서서 그들을 관찰했지만 포르투갈 선원들은 팔과 손 신호를 사용해 그들을 자신들이 만든 임시 마을로 불렀습니다. 잠시 후 현지인들은 안전하다고 판단했는지 해변으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마누엘과 4명의 선원들은 그들을 맞이하러 중간 지점까지 걸어갔고 만난 후 손짓을 사용해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번의 신호를 주고받은 끝에 현지인들이 철에 관심이 있으며 그들이 소와 교환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선원들이 가지고 있던 철은 상주항의 잔해에서 남은 철못뿐이었습니다. 마누엘은 잠시 자리를 떠난 뒤 2손 가득 철못을 가지고 돌아와 현지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거래가 성사되기 직전 언덕에 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 그들에게 원주민 언어로 큰 소리로 무언가를 외쳤습니다. 그 말을 들은 현지인들은 거래를 포기하고 뒤돌아섰습니다. 이 상황은 생존자들에게 큰 실망이었습니다. 소 한 마리만 있더라도 며칠은 버틸 수 있었을 테니까요. 해안에 머문 지 12일째 되는 날 상황은 더욱 절박해졌고 마누엘은 회의를 소집해 다음에 할 일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긴 토론 끝에 최선의 선택은 사파라라는 포르투갈 정착지를 향해 걷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사파라는 오늘날 모잠비크의 산토 에스피리투 강 인근에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그 결과 100명이 넘는 승무원과 승객, 그리고 배에 억지로 탑승했던 사람들은 목숨을 잃었고 그나마 400명 이상이 바다를 헤엄쳐 나와 미리 구명보트로 육지에 옮겨진 100명의 생존자들과 합류했습니다. 침몰 직후 생존자들은 마치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듯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의 2달 동안 심각한 날씨 속에서 손상된 배를 타고 살아남았지만 이제는 알 수 없는 땅에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을 조금씩 이해하고 자신들이 처한 곤경을 깨달으면서 마누엘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선원들에게
배의 화물과 잔해를 최대한 수집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마누엘은 그들이 한동안 이곳에 머물러야 할 것을 알았지만 상주항의 잔해를 이용해 새로운 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는 그 배를 카라바라고 불리는 가벼운 범선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침몰 후 4시간이 지나자 해안에는 팔 길이보다 큰 나무 조각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잔해로는 배를 만들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누엘은 배에서 꺼낸 나무통과 상자를 이용해 임시 대피소를 만드는 작업을 조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배 침몰에서 살아남은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이 큰 위험에 처해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해안에는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자원은 거의 없었습니다. 마실 물은 아주 조금 있었고 음식은 더욱 부족했으며 그들은 잠재적으로 적대적인 땅에 표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다음 12일 동안 그들은 불을 크게 피워 몸을 따뜻하게 했고 배에서 건진 소량의 밀가루를 나누어 먹었습니다. 다행히도 그들은 결국 마실 수 있는 담수를 찾아냈지만 해안에 머무는 것은 그리 오래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약 800마일 또는 1280km에 이르는 거리였기에 그들이 선택한 결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떠나기 전 마누엘은 생존자들 앞에 서서 그들의 계획을 발표하고 연설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의 연설은 지금까지 살아남은 상황을 되새기고 앞으로의 고난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모두에게 영감을 줄 것이라고 기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마누엘은 연설에서 자신을 절대로 버리지 말고 걷지 못하게 되면 체력 있는 남자들이 자신을 들고 가야 한다고 간청했습니다. 이것은 다소 이상한 요구였고 위험한 여정을 앞둔 그룹에게 그가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말이었습니다. 어쨌든 7월 7일 여정은 시작되었습니다. 초반에 500명의 그룹은 하루에 약 12마일 또는 20km 정도를 이동하며 꽤 순조롭게 나아갔습니다. 첫 달 안에 그들은 약 365마일 또는 590km를 이동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이 유일한 긍정적인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음식은 매일 조금씩 나누어 먹는 약간의 쌀뿐이었고 걷는 동안 마실 물은 점점 부족해졌습니다. 곧 굶주림과 탈수는 그룹을 휩쓸었고 둘 중 하나 또는 둘 다로 지쳐버린 사람들은 그냥 그 자리에 남겨졌습니다. 그중 가장 먼저 버려진 사람은 마누엘의 사생아라고 여겨지던 포로 여성과 그녀의 아이였습니다. 그들이 버려졌다는 소식이 그룹의 선두에 있던 마누엘에게 전해지기까지 며칠이 걸렸고 이 소식을 들은 마누엘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몇몇 남자들에게 뒤돌아가 그들을 찾아오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그 누구도 죽음을 무릅쓰고 그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마누엘이 위험한 임무에 돈을 제안한 유일한 사례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갈증이 극에 달하자 마누엘은 선원들 중 일부에게 물을 찾으러 가면 금화를 몇 개씩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룹은 현지인들과 마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친절했지만 일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곧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생존자들은 거의 매일같이 공격에 맞서 싸워야 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믿기 어렵게도 굶주림, 갈증, 그리고 끊임없는 폭력의 위협 속에서도 그들은 해안을 떠난 지 4개월 만에 산토 에스피리투 강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 강을 따라 포르투갈 정착지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한 친절한 부족의 왕을 만났고 왕은 그들을 공동체에 환대하며 맞아들였습니다. 사실 이 부족은 난파선 생존자들, 특히 포르투갈인들과 마주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왕과 공동체의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포르투갈어를 배웠습니다. 덕분에 두 그룹은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왕과 대화를 나누는 동안 마누엘은 이 부족이 인근 적대 부족과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곳에서 계속 머무는 것이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생존자들은 약 2주 동안 공동체에 머물며 그들을 위해 대피소가 마련되었고 음식과 물이 제공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도 적대 부족과의 갈등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마누엘은 그의 처남에게 20명의 남자들을 데리고 부족의 전사들과 합류해 적대 부족에 맞서도록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처남이 돌아온 후 그는 공동체를 떠나 포르투갈 정착지로 계속 가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 계획을 알게 된 왕은 마누엘을 만나 그들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왕은 그들이 전쟁 중인 적대 부족을 마주치면 상황이 나쁘게 흘러갈 것임을 알았지만 아무리 왕이 설득하려 해도 마누엘은 처남의 의견에 확신을 가졌습니다. 한번 결정을 내린 이상 아무도 마누엘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왕은 생존자들에게 아기가 없었기에 적어도 그들이 전쟁터를 우회해서 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것은 도보거리를 크게 늘리겠지만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마누엘은 이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가능한 한 빨리 소팔라에 도착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왕의 도움을 거절한 채 그룹은 함께 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공동체를 떠난 직후 생존자들은 왕이 경고했던 것처럼 인근 부족의 200명가량의 무장한 전사들과 마주쳤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부족은 친근한 태도를 보였고 마누엘을 그들의 왕에게 데려갔습니다. 왕은 마누엘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며칠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대피소를 마련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준비가 되면 그들의 영토를 지나 강으로 안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제안에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왕의 도움과 환대를 받고 싶다면 생존자 전원이 가진 총과 칼을 넘겨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왕은 그 이유로 무기가 그의 백성들을 두렵게 만든다고 주장했습니다. 마누엘의 아내 레오노르는 아직까지 완전히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 앞에서 무장 해제를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친절했던 왕과 마찬가지로 마누엘은 그녀의 조언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생존자들은 하나씩 무기를 왕의 발 앞에 내려놓았고 마지막 총과 칼이 거두어지자마자 왕은 부족에게 생존자들을 공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저항하는 자들은 모두 죽임을 당했고 항복한 자들은 작은 무리로 나뉘어 주변 마을 여러 곳으로 끌려갔습니다. 끔찍하게도 레오노르는 잔혹하게 폭행당하고 옷이 모두 벗겨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하인들이 자신을 그런 모습으로 보는 수치를 피하기 위해 모래에 구덩이를 파고 목까지 몸을 묻은 채 그 어떤 상황에서도 떠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끝내 굶주림으로 목숨을 잃을 때까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죽고 오래전에 아이 중 하나를 버리고 떠난 마누엘은 마침내 정신의 마지막 끝마저 놓아버렸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공동체를 무기력하게 돌아다녔고 결국 아프리카의 황야로 떠나 다시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은 생존자들은 적대적인 왕과 그의 부족에게 포로로 잡혀 더 많은 고난과 끔찍한 대우를 견뎌야 했습니다. 1553년 초 포르투갈의 배들 사이에서 상주왕이 포르투갈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에 한 상하 상인이 탐색대를 조직해 생존자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걸렸지만 탐색대는 마침내 적대 부족과 상주왕의 나머지 생존자들을 발견했습니다. 탐색대의 지도자는 왕과 협상을 벌였고 한 명의 생존자를 풀어주는 대가로 스페인 은화 1립을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탐색대는 필요 이상으로 많은 돈을 가져왔습니다. 500명이 넘던 원래 그룹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고작 25명 뿐이었습니다. 풀려난 생존자들은 나머지 여정을 안내받아 세팔라에 도착하게 되었고 이는 1553 5월 25일 상주왕이 처음 날씨 문제를 겪은 지 1년이 넘은 시점이었습니다. 상주왕의 난파는 유럽인과 남아프리카인 사이의 최초의 만남 중 하나로 여겨지며 기록된 인류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